우리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할까요? 페이지는 60페이지고 주 3번의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 제가 일정한 사유라고 했는데 이 일정한 사유는 수급 목적으로 뭔지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그 주된 공동사업자, 가로 내용 아시겠지만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제도, 제가 흔히도 그냥 몰빵해버린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한테 다들 많이 갖다주는 그런 제도죠. 양가로 이번에 특수관계인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양가로 3번에 합산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만 되죠. 예전에 기출문제에 사업소득하고 이자소득을 같이 합산한 적이 있는데요. 이자소득은 합산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만 합산해서 세금을 구하시는 겁니다. 가로 열고 공동사업장 이외에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원래의 손익분배 비율로 과세하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4번에 주된 공동사업자는 이건 이제 장난치는 건데요. 이거는 반가로 1번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 대부분 문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부터 장난치는 거죠. 반가로 2번 손익분배 비율이 5대5로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공동사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앞의 사례에서 치킨집을 같이 하는 박명수하고 임성종이 손익분배 비율이 둘 다 5대5라면 이제 그 외의 소득이 많아야 하니까 박명수가 더 많겠죠. 걔는 무한도전을 찌르니까요. 반가로 3번부터는 정말 장난치는 건데요. 공동사업 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공동사업 위에 종합소득이 0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뭔가 금액이 있다면 같을 리가 없는데 만약에 같다면 직전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로 가겠답니다. 반가로 4번은 정말 장난치는 건데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까지 같대요. 이게 말이 돼요? 물론 올해도 작년도 다른 소득이 다 0이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즉 한 명을 정해가지고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모든 금액이 몰빵 되겠습니다. 주 4번에 보시면 공동사업의 기타 규정인데요. 양가로 1번 원천징수세액도 배분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가산세도 배분하죠. 요 반가로 1번, 2번이 좀 헷갈리고 자주 질문이 들어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반가로 1번은 공동사업장과 관련 있는 가산세,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장에서 적격증빙을 잘 안 받았다거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가산세죠. 아마 요 가산세 1번이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가산세도 다 안 분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무기장 가산세는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라고 돼 있고, 반가로 2번 공동사업장과 관련 없는 가산세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치킨집에서 1억의 소득이 났고요. 공동사업 합산과세로 내가 100을 가져오고 박명수가 0을 가져갔든 아니면 원래대로 해서 6대4로 가져갔든 1억을 나는 60%를 받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6천만 원을 받아왔으니까 그 6천만 원의 이제 개인적인 소득세 신고는 박명수와 임성종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몫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각각 신고 단계까지 가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자기 몫이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했으니 요거는 안 분하는 게 아니라 그 안 한 사람 각각 한 명 한 명이 책임을 져야겠죠. 내용을 읽어보면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 예를 들어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 환급 불성시 가산세는 배분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이 직접 거주자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납세 의무인데요. 원칙은 거주자별 납세 의무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소득세에서는 2명, 3명, 4명이 같이 하든 말든 자기 것만 잘 내시면 되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는데, 반가로 2번 2-2, 왜 우리 2-2 예외 배웠잖아요.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한다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전액, 상대방이 안 낸 세금을 전액 책임질 필요는 없고요.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만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경영 참여자에게 지급한 보수죠. 그 2명이나 3명 중에서 경영을 많이 한 사람한테 약간으로 플러스 알파로 보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해당 공동사업자에게 소득 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는 가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보수를 비용까지 처리했다면 이거는 필요경비 불산임, 일종의 그 대표자급여는 언제나 필요경비 불산임인 거 아시죠? 양가로 5번의 기장 의무와 사업자 등록인데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서 기장 의무 규정을 적용하며 사업자 등록도 공동사업장료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6번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인데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 경정은 대표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면 이제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경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면 채권 이자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인데요. 양가로 1번 의미 보시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개인에게 그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쉽습니다. 제가 양가로 2번까지 약간 설명드리고 그림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양가로 2번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채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발행일이나 아니면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쉽다니까요. 박스까지 보고 설명드리죠.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채권 등의 액면가율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수니까 한마디로 일할 계산하라는 소리죠. 저는 그냥 설명에서는 월할 계산할게요. 일할 계산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요거죠. 이게 이제 통으로 2015년이고요. 이게 2015년. 요 가운데 이제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액면이 100이고 그 다음에 연 이자율을 8% 준다고 치죠. 그리고 항상 이자 지급일은 기말에 연말에 한 번 이자 지급을 한다고 칩니다. 이런 조건으로 요 사채가 발행이 됐는데 이날 여기 있던 갑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란 사람이 이제 당연히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이고 이쪽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인데 을이 이날 갑이 을한테 이걸 팔아버렸어요. 매도했어요. 매도. 이게 액면이 그러면 100이니까 100을 준다고 여기다가 100을 주는데 100에다가 뭐도 함께 줘야겠어요. 뭐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그러니까 이 채권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받아요? 8원을 받죠? 8%니까 8원 받는데 근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것은 얘한테 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4원의 이자를 더 주고 받는다고요. 이자. 이거 전혀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거는 박스는 일할 계산하라는 소리고 저는 그냥 월할 계산했고 근데 채권만 양수도할 때는 그럴 줄 몰랐는데 이자를 주고받았으니까 소위 뭐를 해야죠? 원천징수를 해야죠. 원천징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자 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행이 해요? 내가 해요? 원천징수를 내가 스스로 해요? 은행이 하는 거죠? 돈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원래는 이쪽이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자 지금부터 특례가 있어요. 갑도 개인이고 을도 개인이라고 칩시다. 뭐 제가 편의상 여기를 그냥 개인 A, 개인 B라고 할게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이해돼요? 이해되신다고요? 우리야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니까 이걸 이해하겠죠.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뭔 소리야? 보유기간 이자 상당히 뭐야? 원천징수를 하라고? 뭔 소리야? 그래서 아무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특례입니다. 이 개인끼리 거래하면 무식해 한마디로.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러면 개인이 여기는 여전히 A인데 여기 법인 B한테 팔았다고 쳐요. 법인 B. 그럼 원천징수 누가 해요? 법인 B가 하죠. 요거는 예외가 아니네요. 이거는 아주 FM다운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법인 A가 개인 B한테 팔아요. 원래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한다? 개인 B가 하는데 이쪽에 개인이 있으면 우리는 무식한 걸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이때는 아무도 안 하고요. 이때는 얘가 하고요. 이때는 얘가 합니다. 한마디로 매수법인이 아니라 매도법인이 합니다. A가 하죠. 요것도 특례네요. 요것도 특례 일종의. 자, 이번에는 이쪽에 법인 A가 있고요. 법인 A가 있고 이쪽에 법인 B가 있습니다. 이 법인 B는 똑똑하니까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데 우리 귀찮다 이렇게 약속하자. 그냥 있잖아. 매도 쪽에 법인이 있으면 언제나 네가 해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결국은 누가 하냐면 A가 합니다. 요것도 특례네요. 이해하셨죠? 이거 외우는 사람 바보입니다. 외우는 사람 바보. 자, 우리 양가로 3번에
표 안에 또 표를 보시죠. 개인 대 개인이면 아무도 안 해요. 이것도 일종의 특례 1입니다. 개인 대 법인이면 법인이 하니까 이거는 매수법인이 하니까 특례가 아니죠. 제가 지금 원천징수 해야 할 사람을 약간 그 음영 표시로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 개인 사이는 매도법인이 하니까 이것도 특례 2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사이는 이것도 매도법인이 하니까 또 특례 3네요. 이렇게 해서 특례가 몇 개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면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양가로 1번에 상속 소득금액에 대한 구분계산 특례인데 동그라미 1번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되어 있고요. 화살표 보시면 이런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는 특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 번 했죠. 자, 동그라미 2번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그냥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그 배우자가 즉 아내가 연금의 수령 없이 한 방에 찾아버리면 영 별로 안 좋아요. 국세청에서는 이걸 나눠서 받아야 하는데 연금의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우리 남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즉 우리 아내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특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소득금액에 대한 계산 특례인데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이 감액이 돼버린 경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중도 해지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다른 금액에서 차감해버린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은 감액된 이자소득을 신고한 과세기간에 돌아가서 이자소득에서 차감해서 경정청구로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1년, 2년, 3년 만기 은행 예금을 가입했어요. 그랬더니 창구에 있는 직원이 고객님 3년까지 잘 이거 원금을 잘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이자를 드립니다. 꼭 유지해 주세요. 아이고 그래 고맙네. 얼마씩 주는가? 100씩 줘요. 그리고 이거는 3년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년 드려요. 매년. 그래서 매년 100씩 이자를 받아갖고 지난 2년 것까지는 당연히 신고하고 세금도 냈다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안타깝네. 11월 한 26일 정도 정말 만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중도 해지해버립니다. 여러분 중도 해지하면 완전히 그 이자는 한마디로 똥값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아유 진짜 해지해버리니까 20밖에 안 되더래요. 20밖에 안 돼요. 20.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는 아직 신고 안 했으니까 얘는 처음부터 그냥 20이라고 하고 신고하면 되겠구만. 그쵸? 이거 어쩌지? 지난 2년 동안 80을 괜히 더 신고했잖아. 괜히 80을 더 신고했잖아. 내 세율이 최고 세율 하지 마자. 그냥 6%라고 하면 이게 4.8원. 여기도 4.8원 더 신고한 거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방법 FM대로 설명하자면 과거로 돌아가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시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번거로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오늘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자가 만약에 500만 원이 있다면 그 500만 원에서 요 두 개 80에서 160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40만큼만 세금을 여기 곱하기 T%로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1번입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65페이지 2번 문제 CTA 공군역 기출문제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세법상, 소득세법상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보시면 결손금이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주 뭐 FM다운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 가로 열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아니고요. 2015년부터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요? 이 너무 쉽게 틀렸네. 2번이 너무 쉽게 틀렸죠. 3번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2009년 이후 발생한 것은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발생한 연도에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맞죠?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4번 보시면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계산해 있어 부동산 임대소득, 그 다음에 근연기 2배 순으로 순차로 공제하는 거 맞고요. 5번 보면 법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중소기업은 혹시나 그 작년 거 직전과세 기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신청할 수도 있죠. 맞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자체를 마치 한 명처럼 봐서 일단은 계산은 하죠. 이거를 한 명한테 다 몰아서 과세하든 나중에 6대서로 안분하든 그건 다음 얘기고요. 일단은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봐서 계산하는 건 맞는 얘기죠. 2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 아니고요. 약전된 손익분배 비율 없으면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지금 손익을 허위로 보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3번 보시면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게 딱 그 말이죠. 아까 금방 그 말.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법령에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 명으로 다 몰아버린다는 소리죠. 4번 보시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일단은 1거주자로 봐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분배만 깔끔히 하면 되는 거죠. 5번 보시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소득과 통산한다. 맞죠? 결손금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5번 보시면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의 계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1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봐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을 계산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은 금방 저기 위에서 얘기했던 3번하고 같은 거니까 설명 안 하고요. 3번 보시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고요. 약전된 손익분배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분배되었거나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동사업장별로 분배한다고 되어 있고요. 4번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약정된 손익분배율이 없으면 별 수 없이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라는 소리고요. 5번이 결국은 오답이겠군요. 출자 공동사업자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역시나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자도 들어가면 안 되죠. 7번 보면 소득세법상 소득금의 계산 특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의 직전과세기간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된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너무 쉽게 틀렸네요. 3번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원천징수 부분은 제외하고 기본세율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고요. 4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에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받기 전에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를 매도하는 경우 채권을 매수하는 법인이 거주자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죠. 특히나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과 법인끼리는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에 9번 문제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금의 계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근로 관련 소득이니까 제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이번에 피상소견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소견에게 과세할 것과 상소견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당연히 구분 계산하셔야겠고요. 3번에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의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소견의 소득금액은 상소견의 소득금액으로 모아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죠. 4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 딱 요 그림이었죠.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 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즉 과거로 돌아가서 직접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 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를 뺄 수 있다. 요 말이죠. 그의 거 다른 이자 있으면 거기서 빼버려라. 5번 보시면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뒤늦게 확인됐다면 그 이월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없죠.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69페이지의 챕터 6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설명해 가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여러분, 이 6절은 2013년까지는 우리 소득세의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여기에 종합소득공제하고 소위 지금 7절에서 배우시는 종합소득 세액공제를 한 번에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7절로 찢어지면서 이 6절은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여기서 문제 하나가 CPA 시험에 나왔는데요. 우리 이제 2015년에도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2015년에는 뒤에 나오는 7절 종합소득 세액 계산, 즉 특별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긴 하죠. 자, 6.1로 내려오면 인적공제 1점의 기본공제죠. 가운데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 존속도 150만원, 형제자매 150만원, 배우자도 150만원,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나의 직계 존속이니까 150만원. 당연히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그녀가 모든 걸 받아갈 테니까요. 그녀의 형제자매도 나의 형제자매니까 150만원, 직계 비속 150만원, 그 옆에 있는 3명, 입양자, 위탁아동, 생활수급자까지 다 150만원. 다만 왼쪽에 박스가 있는데요. 공제요건 필요하죠. 기말 현재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 요건이 20살에서 60살이 안 돼야 하고요. 배우자나 장애인들은 나이 안 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돼야 한다는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줄에 한 사람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써 있네요. 넘겨보시면 제가 금방 설명했던 그림이 다음 페이지 표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그 밑에 꽃표지 좀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위탁이 가능한데 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기와 단기를 포함해서 같이 계산합니다. 그 예를 보시면 작년 11월 1일 날 친구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나한테 아들, 딸을 맡기고 갔는데요. 이게 올해 6월 1일 날 친구가 다시 찾아가죠. 이 참 나쁜 친구죠. 왜냐하면 6개월이 작년도 6개월이 안 됐고 올해도 6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럴 때 화살표 보시면 전기 단계 모두 포함해서 다 6개월 안 되지만 전기 단계를 합하면 이번 기에 6개월 이상이므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1번 보시면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죠. 주 2번에 여기서 소득은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다 합계되고요. 당연하지만 비과세하고 비월거소득하고 분류과세는 제외됩니다. 자, 총급여가 3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70%까지 210만 원 차감되니까요. 90만 원만 근로소득금액에 잡히니까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은행이자가 2천만 원이 모친이 있으면 뭐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어머니의 종합소득금액은 빵원인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연말에 어머니 끌고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작물재배업 중 공물재배업이 400만 원까지. 요거는 공물재배업은 다 이제 과세가 제외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도 기본공제로 아버지를 끌고 올 수가 있고요. 총 연금액이 500만 원에 분류과세 신청하면 1200만 원까지는 분류과세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연말에 끌고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면 이거는 종합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종합퇴직, 양도소득을 다 봐야 하니까 올해는 우리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끌고 올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2점 보시면 추가공제, 양가로 1번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는 오른쪽 세로에 200만원, 경로 우대자 공제도 70세가 넘으면 오른쪽 세로에 100만원,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의 세대주가 본인이 세대주이면 50만원 공제해주고요. 반가로 4번에 한부모 공제라고 해서 남편하고 뭐 죽거나 이혼해서 혼자 애를 키우는 사람은 1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데 그 가운데서로의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있죠. 다만 여자분이 애를 혼자 키우고 있으면 이거는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를 이중으로 다 해주면 남자에 비해서 너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럴 경우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꽃표시 보시면요. 부녀자 공제는 안타깝지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마지막 줄에 거기 칠판마크 있잖아요. 추가 공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에서만 추가 공제를 해줄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71페이지 3점 보시면 인적공제 적용시 유의사항인데요. 양가로 1번 인적공제에는 한도는 종합소득을 한도로 해주지 그 이상을 빼줘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게 해주진 않습니다. 양가로 2번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판정 보시면요. 항상 해당 과세기간 말, 이게 연말정산이니까요. 해당 과세기간 말 현재로 판단을 하고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언제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1번 배우자 직기비속과 입양자, 2번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3번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시퇴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내가 용돈도 보내드리고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지만 뭐 부모님이 시골이 좋다고 해서 주거 형편상 서울로 못 데려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죠. 양가로 3번에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보시면요. 해당 과세기간 말 현재 판정하고요. 단 두 가지 예가 있으니까 하나는 죽거나 하나는 장애 치유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해당 과세기간 말 종료일 현재 사망을 해버렸으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가야 하니까요. 한마디로 만약에 12월 29일 날 돌아가셨으면 12월 28일 현재는 살아계시니까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됐어도 역시나 그 전날 상황으로 가니까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의 나이 계산 방법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중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보시면 동일인이 여러 거주자의 소득공제 대상인 경우인데요. 보면 반가로 1번의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내년 2월에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누구의 공제 대상 가족인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반가로 2번에 신고서의 중복기재 또는 무기재인데요. 둘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해서 중복 신고하거나 무신고를 해버리는 경우죠. 동그라미 1번 나의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 공제도 가능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날이 돼서 직장인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 즉 어머니 공제죠. 어머니 공제. 이게 동시에 가능하면 배우자 공제인 남편이 이깁니다. 남편이 이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주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경우는 전기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자가 단기에 다시 공제를 받습니다. 그 예를 보세요. 예를 보면 매년 장남이 아버지를 인적공제 신고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차남이 누구 얘기인지 알죠? 제 얘기입니다. 제가 당기에는 자신도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바로 신청해버리죠. 이걸 5글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전히 작년까지 우리 형님인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또 받겠네요. 반가로 3번은 그냥 밑에 있는 예만 한번 읽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넘겨보면 연금보험료 공제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인데요. 연금보험료 공제 보시면 공제 대상의 궁적연금보험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죠. 한마디로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떼인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을 그대로 소득공제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인데 납부한 보험료를 그냥 전액 공제해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직장 생활하면 월급에서 똑같이 떼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료인데 얘는 나중에 후술할 보험료 세액공제로 가는 거지 지금 여기서 연금보험료 공제로 빼주는 거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가로 2번 보시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고 해서 이게 실무에서 거의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도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한도는 200만 원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챕터 6.3의 특별소득공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되게 내용이 많았는데 다 7절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2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공제로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인데 그냥 오른쪽 세로에 전액 공제니까 시험에 나와도 너무 쉬워서요. 이건 틀리시는 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점의 주택자금 공제인데 양가로 1번 주택마련 저축이 이것도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죠.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가 일단 7천만 원 이하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요거에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양가로 이번에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역시나 그 자기가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야 하는데 큰 그 목돈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이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신 분들한테 불쌍하다고 매년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40%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양가로 3번 사이에 월세 소득공제가 있었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우리 7절로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요. 남은 것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고 해서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처음 아파트나 자기 집을 사는 사람은 다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러면 은행 대출금을 매년 허리 빠지게 이걸 계속 갚고 있습니다. 뭐 하우스푸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자 금액의 10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고요. 내용을 보시면 1세대, 그러니까 1주택만 가능하고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4억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1차 한도는 300만 원까지고 2차 한도는 300에서 1800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 주1 보시면 주택자금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자금 상환 공제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가 있겠죠. 옆 페이지 주 2번 보시면 한도가 이번에 아주 복잡하게 바뀌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자금 공제가 수업 목적으로 거의 등장한 적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일단은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에 그냥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500만 원. 두 번째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2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면 1,800만 원인데요. 내 주변에 아파트 사면서 대출을 안 받은 사람도 거의 없고요. 안타깝지만 대출을 받았어도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올 만하죠. 그러면 1,800만 원이고요. 3번에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2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뭔지는 꼽표시 2번에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이러면 1,500만 원이고요. 4번 보시면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30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6.4로 내려오시면 조트법상 소득공제인데요.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그나마 시험 수업 목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알아두시는 정도면 좋겠고요. 양가로 이번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 제도라고 해서 300만 원 한도고요. 넘겨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죠. 썩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1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보면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요. 우리 말문제답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계산 문제로만 굳이 나오면 나왔지 말문제로 나올 확률은 낮으니까요. 일단은 양가로 이번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한도액은 기본 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인데요. 웬만한 사람들이 시험 문제에서 총급여액을 1,500 이상을 줄 테니까 결론적으로 한도는 300만 원인데 거기에 추가 한도라고 해서 1, 추가 한도 1, 2가 각각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기준으로 금액이 더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미니멈 요건만 잘 만족하면 추가 한도 1번하고 추가 한도 2번을 더해서 총 한도는 이론상은 500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1번으로 오시면 초과 사용 금액의 15%가 가능하죠. 근데 이 초과 사용 금액도 벌써 기분 나쁜데요. 꼽표시 1번 보시면 이번에 1년 동안 신용카드 쓴 거지 자신의 총급여액의 무려 25%를 넘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12달을 꾸준히 2,400만 원을 카드를 썼어요. 2,400만 원이 공제 대상인 줄 알았는데요. 2,400만 원이 자기 총급여가 4,000이라고 가정할게요. 4,000만 원에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썼어야 하니까 1,400만 원만 초과 사용이 되고 이 1,400만 원을 다시 안타깝지만 이게 전액 신용카드라면 15%밖에 인정이 안 돼가지고요. 210만 원만 신용카드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다시 양가로 이번에 첫 줄을 가보시면 15% 뒤에 가로 내용이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지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최대 30%까지 가능하죠. 꼽표시 2번 내려오시면 이렇게 초과된 사용금액이 있으면 이 초과된 사용금액을 첫 번째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지불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순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우리가 각각 30%나 15%를 곱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도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는데
14년 하반기하고 2015년 상반기에 매우 고약한 제도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2015년에 지금 시험 보고 있으니까 이 상반기까지는 뭔지라도 한번 들어만 보세요. 문제가 이게 풀릴 리 없어요. 계산 문제가. 근데 뭔지라도 들어보시고 한번 시간 남으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겁니다. 요새 소비가 계속 위축되니까 소비를 진작시키려고요. 이런 사람만 일단 가능해요. 2013년 전체 신용카드보다 2014년 전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2015년에 살고 있다고 해서 2014년보다 2015년이 많이 써야 한다 아니에요. 이게 나왔던 이 규정이 나왔던 게 13년에 나왔으니까 14년에 13년 금액보다 14년 금액이 많은 사람만 일단 75페이지 상단 박스를 공부하시면 돼요. 벌써 국세청에 과소비를 조정하는구나. 그쵸?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14년 하반기는 끝났으니까 얘기 안 할 거고 15년 상반기만 얘기하죠. 15년 상반기에 전체 신용카드가 아니라 직불카드 같이 30% 인정되는 것만 이걸 해주는 거예요. 15년 상반기에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기준이 되는 13년에, 14년도 아니고요. 13년에 1년 내내 직불카드 사용액의 절반을 곱해요. 왜 절반을 곱하는지 알겠죠? 그거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하니까 15년 1년 내내가 아니라 상반기하고만 비교해야 하니까 14년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의 절반을 곱해서 그 절반 곱보다 15년 상반기에 직불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했다면 그 초과 금액의 10%를 더 얹어주니까요. 이제 2015년 상반기는 이론상 직불카드를 잘만 쓰면 아까 옆 페이지에서 배웠던 기본 30%에 요번 페이지 10%까지 해서 최대 40%까지는 가능한데 저는 책을 찢어버리고 싶네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지.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은데요. 나와봐야 다른 것부터 푸시고 시간이 남으면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75페이지의 주 1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자인데요. 이런 건 충분히 말문제로 나올 수 있죠. 일단 거주자 본인은 무조건 가능하고요. 근로자라면. 거주자의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양가로 3번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나이 요건을 안 보죠. 첫 번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는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을 전혀 안 보기 때문에 55세 어머니가 사용한 경우도 기본공제 150만 원 못 받지만 이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 2번으로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 소득금액에서 공제 배제되는 사용액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연간 2,400을 쓰면 총급의 25%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만약에 2,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요 박스에 나오는 금액이 100만 원 있으면 이게 2,300으로 바뀌는 거죠. 이 취지가 뭐냐면 신용카드 사용공제는 우리가 막 긁으면 우리한테 공제해 주려고 해놓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막 긁으면 긁을수록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는데 우리가 혁혁한 공을 세우기 때문에 이걸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박스에 나오는 건 아무리 긁어봐야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참고 보시면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되면 이중 혜택을 줄 수가 없는데 현행 세법의 규정상 취약정 아동 학원비하고 중고등학생 교육공익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되고 있고요. 이번에 병원, 약국 등에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과 사용액은 전통시장 등이 3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가 되겠습니다. 우리 78페이지 이 자체가 뭐 말문제로 나올 만한 챕터가 크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2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축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배우자 공제 적용하고요. 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분리과세 연금소득하고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를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급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공제해주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설명하는 거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이죠. 이것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거는 이제 7절에서 왜 시행하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여기서 강의 쉬었다가 7절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